데카르트가 살던 시대가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종교 전쟁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한축에서는 또 과학 혁명, 태동하는 시기여 가지고 수학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굉장히 새로운 설명 방식, 그게 이제 갈릴레오가 했던 것이죠. 갈릴레오의 저작을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 자기가 관찰한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바를 그냥 추정했으면은 그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렇게 달을 망원경 가지고, 자기가 렌즈를 깎아가지고 망원경 만들어서 달의 그림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수나무로 하겠지만 그거 보면서 저게 지구랑 똑같다. 우리 산 반짝이는 거는 산의 이제 꼭대기, 이런 데는 정상, 이런 데는 빛이 반사해서 반짝이고, 그늘진 데는 이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산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막 했거든요. 그런 이제 태동기에 데카르트는 수학을 이용해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철학을, 토대를 마련한 거거든요. 갈릴레오는 발견했던 거를 그냥 법칙화시키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든지 개별적인 거예요. 통합되지는 않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거를 이제 어떤 원리로서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시대를 좀 바꿨습니다. 방법 소설은 집필한 건 40세, 1636년이고 41세,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출판을 했거든요. 1633년 37세의 나이에 세계 혹은 빛에 대한 논고를 집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갈릴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출판을 보류하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출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여러 자기 지인들과 친구들이 이제 계속 출판을 요해가지고 쓴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책이에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보통 사람들의 말로 여지까지 했던 연구, 그런 것들을 약간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법 소설 자체가. 서머리예요. 프랑스어로 썼어요. 프랑스어로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랑스어로 쓴 데는 이 책을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딱 한 권이에요. 데카르트가 애초에 프랑스어로 쓴 거는. 나머지는 다 라틴어로 썼어요. 자기가 출판한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 자기 철학과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한 서머리, 그리고 프랑스어로 쓴 거는 메르센 신부가 아주 중요하고 지적 동반자로,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여자 둘이에요. 엘리자베스 공주.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쫓겨나가지고 네덜란드에 망명하 있었는데, 그 공주하고 나중에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 여왕, 두 사람이 데카르트 인생에서 많은 접촉이 있고 영향을 줬는데, 데카르트가 실제로 이 책이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도 읽을 수 있게, 보통 사람들이 읽고 여자들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학문, 그것을 누구나 읽고 여자들도 읽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가 편지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혁신적인 거예요. 라틴어를 여자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모국어로 쓰여 있던 글들은 배울 수 있죠. 우리도 한글은 여자들이 궁 안에서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가 이게 프랑스어로 쓴 거는 그런 의도가 있고, 누구나 잘 이성을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는 그런 확신에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방법 소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뭐고 서설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조금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설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디스코스인데, 이거는 이야기, 담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한, 고찰,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서설이라고 했던 거는, 설이라는 게 이야기거든요. 설하는 게 이제 서문 형식, 기상학, 기하학, 그 다음에 광학이라는 자기가 발견한, 자연학에서 발견했던 에세이를 원래 넣어놓고 그것에 대한 서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서문 플러스 자기 철학, 모든 것에 대한 서머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대중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의도 자체는. 첫 번째가 이제 학문들에 대한 고찰, 거의 자서전적으로 썼어요. 여기는 자기가 이야기를 풀어가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경험들을, 어린 시절 얘기도 썼고, 자기가 의도 자체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그샘플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 설교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서전적 이야기인데, 주로는 자기 정신의 역사예요. 내 마음, 정신, 이걸 어떻게 개발시켜 왔고, 그런 것에 대한 히스토리, 방법들이 주요 규칙, 이거는 자기가 첫 번째 집필했던 책이 정신지도 기축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두 가지로 데카르트가 분류했는데, 하나는 이제 참과 거짓을, 이성을 활용하는, 어떻게 이성을 우리가 개발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 어떤 기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론과 어떤 컨셉, 이것을 탐구하죠. 또 한 축에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측면. 어떤 인간을 교육한다라는 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임시 규칙, 그것을 세 가지 이 책에서 요약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도덕 규칙들, 여기서 이제 2부에서는 방법이 주요 규칙은 정신지도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도덕 규칙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거, 실천적인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4부에서는 형이상학의 토대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성찰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찰이 데카르트가 쓴 철학책이거든요. 형이상학 책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5부에서는 자연학의 문제들, 심장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5부는 거의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많이 틀려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런 논의는 혁신적이긴 하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많이 틀린. 그 다음에 6부는 지필 동기,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부부터 4부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부가 학문들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게 사이언스로 영어에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 지금 과학이 아니고 옛날에는 사이언스 하면은 다 포괄했어요. 학문에 대해서. 체계성 있게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다 사이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어떤 체계를 갖추고 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언스, 학문이라고 번역한 게 맞는 거고, 이 굿센스,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식이 우리 말로 찾아보면은 이게 양이라는 게 이제 어질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질에 이러면은 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식이라는 건 알식자잖아요. 알에 대한 어떤 좋은 암. 직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요. 모든 생명체가. 굿센스라는 게. 내 아이한테 이게 이익이 되고, 판단의 어떤 근거들은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거나,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한다거나, 판단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그건 사실 다 모든 생명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굿센스라는 게 너 센스가 없다,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센스가 없는 거지, 이런 방식인 거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엄청난 고찰을 하지 않아도 판단에 좋고 나쁨에 대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까다로운 사람도 자신의 것 이상을 욕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다, 분배가 잘 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욕망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노예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도 47쪽에 보면은 우리 지성이 그 의지에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들로 재현하는 것들만 욕망하기 마련이다. 실현 가능성 있는 걸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재현 가능하다라는 거. 내가 태어날 때 약간 이제 아까 양식이라는 게 갖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 묘사했는데, 그거를 더 욕망하지는 않잖아요. 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골고루 분배됐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잘 분배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분배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근데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각자에게 가장 좋은 형태로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것을 이제 만족해 한다라는 거죠. 더한 굿센스를 욕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이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또 이성이라고 표현하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동등하다. 인위적인 형태로는 어떤 분배도 공평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하느냐, 불만을 당연히 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 예를 들면 6시에 노동시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9시에 갔더니도 몇 명이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일자리를 찾아서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또 포도밭에 갔어. 근데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갔는데 거기서도 일자리를 구할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켰어요. 결산을 하는데 똑같은 액수를 줘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불공평하다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분배라는 건 굉장히 달라지는데, 아무튼 여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각자 어울리게 불만족 없이 주어진 것.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는 고대에서부터 그런 인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전생이라는 개념도 모든 생명체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마귀는 알집을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그 구조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유전자라고 보면은 한 존재는 우주의 역사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부모님한테만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그거를 물려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한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씨앗에 있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씨앗,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차이는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개미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차이가 있는지. 개미 사이에서는 지들이 뭐 서열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빠르다, 뭐 내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한다,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의미 없는 차이겠죠. 한 존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 축으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현재는 점도 아니거든요. 이 차이, 거기서 오는 차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이나 평등에 대한 어떤 이제 개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데카르트가 살던 시절에는 귀족은 우월한 거예요. 그냥 능력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그냥 우월한 게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그냥 우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의견이 서로 다른 거. 이게 오피니언인데 여기 다르다고 했지만 영어 번역본 보니까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체가 다양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의견들이 다 다양하다.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아니고 그건 다 이제 주어진 거니까 모든 종은 비슷한 능력을 좀 높은 수준에서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그 차이라는 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없기 때문에 서로 인도하는 길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 막 계속 얘기.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른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유의 능력, 차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같은 것을 고찰하자 다 달라요.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왔던 길도 다르고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도 다 다르거든요. 관심사도. 교육에서 보면은 유전자의 탁월성이냐 아니면 환경의 문제냐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뭐 나치를 비롯해서 우생학적인 유전적으로 우열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관념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내쳤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나 나를 볼 때나 조금 높고 긴 축에서 보면은 개인의 자유는 별로 있을 수가 없다. 단지 그가 왔던 처해했던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랐어요. 시간축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커다란 영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썼는데 여기 정신과 영혼이 영어로 보면 마인드에 똑같아요. 좋은 정신, 좋은 마인드, 그것만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잘 활용해야 된다. 가장 커다란 영혼, 여기도 가장 커다란 마인드의 정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가장 커다란 덕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악덕도 행할 수 있다. 덕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진 않거든요. 근대 이후로는 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대 중세 이때는 덕이 중요해.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규범을 뭐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게. 벌추는 그리스에서는 조음이거든요. 그냥. 덕이라는 게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이게 컵이잖아요. 컵에도 덕이 있어요. 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깨졌다거나 뭐 잤는데 불편하거나 이러면 이제 온전하게 그 조음을 실현하지 않은 거니까. 신이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그래. 데카르트도 신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한 걸 갖고 있네 이런 관점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탁월하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이고 데카르트가 아주 느리게 걷는 이들이 늘 고등길을 따라간다면 뛰어가되 고등길에서 벗어난 이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가 이후에도 계속 비유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현대사회는 너무 바빠. 중등 애들, 초등 애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가르쳐 보잖아요. 뭔가를 아이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해봤어? 그럼 시간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책을 좀 읽어봐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코딩도 뭐 재미 붙였는데 뭔가 안 했어. 그럼 왜 그랬어?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 쫓겨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어쨌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설정해 주잖아요. 아이는 근데 이게 뭐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취가 없어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지금 애들 뛰어다니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어요. 옳은 길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속단이고요. 우유부단함이에요. 우유부단함은 속단이 아니죠. 양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 그리고 속단은 생각 없이 막 결정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엄청나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서 결국에 봤을 때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잘 산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뛰어다니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애도 엄청 뛰어다니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애를 엄청 뛰어다니게 했더니 방향 없이 얘가 이후에도 마찬가지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일반인, 학자들에게 보여준 책이 아니에요. 일반인, 우리들이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가 봤을 때 이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느리게 살았던 사람일 텐데도 방향 없이 계속 다 뛰어다녔던 거죠. 사실 급하게 뭔가를 막 빨리 얻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